1912년 4월 10일 RMS 타이타닉은 영국에서 출항했어요. 하지만 이건 보통 선박이 진수한 게 아니었어요.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가장 큰 여객선이었어요. 길이가 269m로 거의 축구장 3개 크기였죠. 그리고 선체에서 굴뚝 꼭대기까지 쟀을 때 배는 53.3m의 놀라운 높이였어요. 17층 건물 높이였죠.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로 여겨졌고 3,000명의 일꾼들이 배를 건조하는데 거의 3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첫 항해를 시작한 지 불과 4일 만인 오후 11시 40분에 배는 빙산과 충돌해 대서양 물결 아래로 사라졌어요. 여객선이 침몰하는데 2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탑승한 2,2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 중 706명만이 살아남았죠. 난파선은 차가운 대서양 물속에서 많은 비밀을 숨긴 채 다음 73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남겨졌어요. 그리고 평생을 바다 탐험에 헌신했던 사람의 공이 아니었다면 그 거대한 배는 훨씬 더 오랫동안 실종된 채로 남아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바로 로버트 발라드였어요. 어렸을 때 발라드는 바다에 심취해 있었어요. 이 매력은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시작됐어요. 그때가 줄 베른의 공상과학 소설 해저 이말리를 각색한 영화를 보았을 때였죠. 영화는 젊은이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모험과 이상한 생물로부터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강력한 수중 이동체까지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세계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발라드는 미래엔 더 이상 마른 땅 위에서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죠. 2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심해 잠수대 그룹에 배정되었어요. 거기서 그는 해저를 탐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걸 도왔어요.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엘빈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작고 조종하기 쉬운 잠수함이었어요. 또 선원들이 안전하고 방수인 내부에 머무르며 수중 샘플을 수집할 수 있게 설계된 외부 기계식 팔도 있었죠. 엘빈 잠수함은 다양한 임무에 유용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바다에 추락한 항공기를 추적하는 데 사용됐어요. 하지만 이 배는 1년의 좌절을 겪었어요. 한 번은 황새치에게 공격당해 잠수함이 다시 빠르게 떠올라야 했죠. 여전히 잠수함의 외피에 박힌 황새치는 그날 저녁 만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1968년 10월 잠수함을 물속으로 내리고 있는데 그걸 지탱하던 케이블이 끊어져 3명의 선원을 태운 채로 바닷속으로 떨어져 곤두박질 치게 되었어요. 또 작은 배가 여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물로 가득 차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선원들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엘빈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악천후로 배를 되찾고자 했던 시도는 여러 번 방해를 받았어요. 그 다음 해가 되어서야 마침내 표면으로 올라왔죠. 이윽고 엘빈은 개선되었어요. 선체는 티타늄으로 강화되어 더 높은 수심 등급을 받아 해양 탐사에 보다 적합하게 되었죠. 이 특수 잠수함은 발라드의 100번 이상의 탐험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남자는 대서양의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불리는 수중산맥을 탐험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갈라파고스 단층에서 열 분출구를 발견했을 때 그는 또 화학 합성의 과정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이것은 박테리아에 의한 음식 에너지의 복잡한 화학적 합성이에요.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발견은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발라드는 자신이 타이타닉 광신자였던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탐험가들이 시도하고 실패한 걸 본 후에 결국 그 배를 찾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이타닉은 분명 그 당시 큰 에베레스트산과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을 했거나 성공했어야 한 것들이 사실은 실패했어요. 발라드는 1973년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배를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 후 실제 시도를 했죠. 그는 카메라와 음파 탐지기가 장착된 해저 굴착선인 심해 해난 구조선 시브로프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시추 파이프가 부서졌을 때 포기해야 했어요. 때가 아니었던 거죠. 80년대 초 텍사스 석유업자 잭 그림은 3차례에 걸쳐 난파선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 번은 그림이 실제로 타이타닉 위를 지나갔지만 장비가 그걸 감지하는데 실패했어요. 우린 이런 걸 굉장한 불운이라고 하죠. 발라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획이 필요했죠. 그리고 도움도요. 첫 번째 쟁점은 대서양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가 여지껏 가장 멀리 내려간 건 6,096m였어요. 그리고 그 여행은 3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에 다시 올라가는 시간을 빼고 말이죠. 발라드는 바다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 이미 티타늄 선체로 강화된 엘비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조종사가 없는 원격 조종 잠수함이 이상적이었죠. 하지만 우선 그걸 하나 만들어야 했어요. 그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당국과 접촉했어요. 그리고 관계자들은 타이타닉에 관심이 없었지만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발라드는 먼저 1960년대 대서양 바닥에 가라앉은 2대의 잠수함인 트레셔와 스콜피오노를 추적하는 데 집중해야 했어요. 당국은 애초에 왜 침몰했는지 알아내는 연구를 하고 싶어 했죠. 또 그걸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회저에 놔두는 게 안전한지도요.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타이타닉을 찾는데 남은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자금 조달에 대한 다른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발라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일을 시작했어요. 우선 그는 2개의 새 장치를 만들었어요. 아르고는 조종사가 없는 심해 견인 비디오 카메라 썰매였어요. 이것은 그 위에 장착된 일련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설계되었어요. 6,100m 깊이에서 작동할 수 있었고 해저의 거진 98%를 탐사할 수 있었어요. 아르고는 원래 배에 묶여 있어야 했어요. 배가 움직이면 아르고가 뒤에서 끌려 해저 바로 위에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가 이미지를 표면으로 전송하게 되어 있었죠. 2번째 장치는 제이슨 주니어라고 불리는 작은 로봇 차량이었어요. 이것도 원격으로 조종되어서 엘빈과 같이 잠수함 안에 있는 승무원들이 수중 물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발라드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그는 잠수함들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수색은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에 12일의 여유를 갖고 의무를 다할 수 있었어요. 타이타닉을 찾는데 주력할 수 있는 거의 2주일이라는 시간과 함께 그는 바다 탐험을 시작했어요. 그는 아르고를 해저로 끌어당기며 극에 수집한 이미지를 검토하면서 캐나다 뉴펀들랜드 근처로 수색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아무 수확이 없던 며칠 후에 마침내 리벳으로 고정된 선체 판과 보일러를 발견했어요. 이걸까요? 다음날 배에 거대한 뱃머리가 드러났어요. 1985년 9월 1일 발라드와 그의 동료 선원들은 마침내 악명 높은 배를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발견으로 만감이 교차했죠. 발라드는 타이타닉의 마지막 안식처를 처음 발견한 것에 흥분했어요. 하지만 또 배가 침몰했을 때 고통받았을 사람들에 대한 슬픔에 압도되었죠. 다음 4일 동안 선원들은 난파선을 탐사했어요. 빙산이 처음 발견되었을 망대를 찾았어요. 게다가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어떻게 두동강이 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마침내 드러났죠. 배의 양쪽이 모두 발견되었어요. 가구와 식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안전지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의 가죽 신발 몇 켤레가 해저에 널려 있었어요. 발라드는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을 했고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타이타닉을 찾은 것이 한 사람의 성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발라드의 생각은 달랐어요. 2019년 그는 다른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전했어요. 에밀리아 이어하트의 실종이죠. 이어하트는 전 세계를 비행한 최초의 여성이 되려고 시도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1937년 태평양 어딘가에서 실종됐어요. 그녀와 비행기는 발견되지 못했어요. 발라드는 타이타닉 발견의 행운이 에어하트가 추락한 곳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의 탐험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로버트 발라드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난파선을 발견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바다에는 300만 개 이상의 난파선이 있을 걸로 추정되고 발라드는 그중 100개만을 찾았죠. 이제 70대 후반인 그는 젊은이들이 바다와 그 많은 미스테리를 탐험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싶어해요. 1989년 그는 초등학생들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제이슨 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또 쥘베른의 소설에 나오는 잠수함의 이름을 딴 EV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연구용 선박도 갖고 있어요. 그의 경력에 영감을 준 이야기에 대한 딱 맞는 찬사죠. 한때 유명했고 당대 가장 큰 배였던 타이타닉은 치명적인 충돌과 세월에 의해 찢겨져 이제 두 개의 거대한 조각으로 약 600m 해저에 놓여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선미는 해저에 부딪힌 후 완전히 파손되었지만 내부의 많은 부분이 보존되어 있어 뱃머리는 여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배의 러스티클에서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가 발견됐어요. 러스티클은 갈색으로 형성된 녹을 말합니다. 배의 재료인 연철이 산화되면서 수중 깊은 곳에서 발생해요. 박테리아가 타이타닉 선체의 철을 하나씩 먹어치운다는 뜻이죠. 2030년까지 다 먹어치울 것으로 보여요. 그건 난파선이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 시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물속에서 난파선을 인양해서 보관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난파선이 부서질 거예요. 110년 이상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녹이 슬어 심해에서 배를 꺼낸다고 해도 일부는 재건할 수 없을 거예요.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생존한 700여 명은 타이타닉호가 해저에 부딪혔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만들어진 배 중 가장 큰 배가 말 그대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소리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은 그런 환경에서 듣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잘 들을 수 없어요. 승객들이 침몰 지점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타이타닉은 3,800m나 되는 먼 곳에서 해저에 부딪혔습니다. 수중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산사태와 지진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며 이는 한 척의 배가 해저에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대부분의 진동과 소리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었을 겁니다. 또한 해저에 닿은 후 타이타닉을 강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의 하강 폭발로 인해 잠재적인 음향 진동이 대부분 밀려났을 거예요. 게다가 해저는 그렇게 큰 소음을 내기에는 바위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타이타닉이 부서질 때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배가 수면 아래로 사라진 후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들이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구명보트는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명보트 훈련은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히기 전날 오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훈련은 취소됐어요. 모두가 침몰할 수 없다고 믿는 거대한 원양 여객선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떠납니다. 도중에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하지만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타이타닉이 해저에 가라앉거나 건조되기 14년 전인 1898년에 출간된 소설 타이탄의 난파의 줄거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소설에서 타이타노는 무서울 정도로 비슷한 이름이기도 하죠. 모든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구명조끼와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타이타닉과 크기가 거의 같은 당시의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타이탄과 타이타닉은 모두 4월에 침몰했어요. 도로시 깁스는 미국의 무성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녀 역시 타이타닉호의 승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앙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녀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타이타닉에서 구출되다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배가 침몰한 지 한 달 만에 개봉했습니다. 도로시는 실제로 배에 탔을 때 신었던 신발과 옷까지 그대로 입고 있었죠. 영화는 성공했지만 화재로 소실되어 추억 속에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잭 도슨처럼요.
타이타닉호가 부딪힌 빙산 근처 차가운 바다의 거센 파도 속에서 홀로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SS 캘리포니아호는 비교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전기는 꺼져 있었어요. 어느 순간 승무원들은 하늘에서 신비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은 즉시 선장을 깨워 알렸어요. 하지만 선장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어요. 몇몇은 그냥 불꽃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누군가 알아차리기를 바라며 하늘로 보낸 신호탄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SS 캘리포니아호가 SOS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어요. 일부에서는 빙산이 거대한 배와 충돌한 이유가 보름달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타이타닉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보름달이 떠서 엄청나게 강한 조류가 발생해 빙산 여러 개가 남쪽으로 밀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에 타고 있던 치즈를 맛보시겠어요? 이 난파선은 100년 넘게 바다 밑에 잠겨 있었어요. 그것을 찾는데 70년이 넘게 걸렸죠. 그때까지 배와 함께 가라앉은 대부분의 음식은 당연히 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치즈와 같은 일부 식품은 부패로부터 보호됩니다. 우유를 치즈로 만드는 미생물은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건을 만들어내죠.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물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소녀의 할머니에게 쓴 함께 떠난 놀라운 여행에 대한 손편지. 이 편지는 100년 이상 보관되어 왔으며 경매에서 낙찰되었습니다. 난파선에서 낡은 흰색 면장갑 한 켤레가 발견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음악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를 했습니다. 잔해 속에서 악보와 오래된 바이올린 한 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승무원 중 한 명이 빙산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3번 울린 종도 발견되었습니다. 배가 물속으로 들어간 시각인 오전 1시 45분에 멈춘 회중시계도요. 어쩌면 한 사람이 타이타닉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데이비드 블레어는 꽤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타이타닉의 2등 항해사 자리를 맡기로 되어 있었죠. 그는 마지막 순간에 배에서 내렸고 결국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행운이었지만 무언가가 그의 기쁨을 흐리게 했어요. 만약 그가 배와 승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배에 지금처럼 스마트 첨단 기술이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수평선 너머의 위협을 볼 수 없었죠. 쌍안경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쌍안경이 보관된 방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데이비드 블레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배를 떠났고 주머니에 있던 열쇠를 건네주는 걸 잊었어요. 승무원들이 쌍안경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빙산을 제 시간에 발견하고 항로를 변경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이타닉을 해저로 보낸 거대한 빙산은 그린란드 남서부에 내린 눈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여 그 해의 해류와 기상 수치를 고려하여 빙산이 특정 해에 이동한 경로를 계산하기도 했어요. 빙산의 길이는 520m, 무게는 약 75톤이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타이타닉과 충돌할 당시에는 1.5톤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바이올렛 콘스탄스 제소브는 많은 사람들이 미스 언싱커블이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겨우 24살의 나이에 타이타닉 승무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배가 빙산에 부딪히던 비극적인 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입고 재빨리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바이올렛은 승객들이 구명보트에 타는 것을 도왔습니다. 4년 후인 1916년 그녀는 타이타닉의 자매선인 브리테니커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렛은 또 다른 사고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배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서 존 프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아니요, 화가로 유명하거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보물을 발견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멋진 기구를 발명하거나 어떤 세계 기록도 깨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서 존 프리스트는 그냥 침몰할 수 없는 걸로 유명해요. 사람이 동시에 운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프리스트는 타이타닉호의 운명적인 처녀 항해를 포함해 바다에서 일어난 몇 가지 불상사에 연루되었고 또 살아남았어요.
프리스트는 재미로 항해를 하는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화부 또는 기관사로 고용된 노동자 계급이었고 증기를 동력으로 하는 대형 선박에 뜨거운 곳 안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의 일은 더럽고 힘들었어요. 그는 엔진이 작동하기에 충분한 증기가 생산되도록 화로에 불을 붙이고 석탄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했죠. 시스템을 과열시키거나 선박 전체에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죠. 화로는 주의 깊게 지켜봐줘야 했고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했어요. 땀과 먼지와 싸우고 일하면서 그는 그걸 다 들이마셨어요. 종종 더위와 항상 검은 석탄 먼지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셔츠를 입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휴식을 취할 때 그의 공동 숙소는 배의 같은 부분 근처에 있었어요. 하지만 일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일을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불운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었어요. 젊었을 때 프리스트는 RMS 아스투리아스호에서 일했어요. 이 여객선은 1908년 영국의 사우스햄프턴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이를 여행하면서 첫 항해를 시작했어요. 처녀 항해를 하는 동안 어느 순간 배는 작은 충돌을 당했어요. 파손이 심해서 배는 수리를 위해 돌아왔어요.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에 대한 보고는 없었어요. 프리스트는 굴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배에 일하러 갔어요. 하지만 그의 부르는 아스투리아스호에 남아있었어요. 1914년 아스투리아스호는 병든 남자들과 여자들을 유럽에서 영국으로 데려오는 동안 그들을 돌보는 병원선이 되었어요. 하지만 1917년 3월 자정 무렵 배는 외부 물질에 부딪혔어요. 선체가 뚫려서 엔진룸이 물에 잠겼죠. 선장은 모두에게 배를 버리라고 명령했고 선원, 환자, 그리고 의료진들은 구명보트를 타려고 앞다투게 되었어요. 침수된 엔진실 안에 있는 주 제어 장치를 끌 수 없었기 때문에 배는 여전히 동력을 받아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탈출하려고 하는 동안 선장은 배를 떠나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아스투리아스호를 볼트헤드를 향해 겨냥할 수 있었는데 마침내 그곳에서 땅에다가 가라앉지 않았죠. 남은 구명보트는 내려졌고 마지막 생존자들은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나중에 배의 손상을 살폈을 때 아스투리아스호는 아주 못쓰게 되었다는 게 선언되었어요. 이 특정한 재앙을 프리스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당시 배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타던 많은 배들에 문제가 생길 운명인 것 같았어요. 그의 부르는 거대한 해양 정기선인 RMS 올림픽호에서 그의 다음 직장으로 따라갔어요. 올림픽호는 엄청 컸어요. 사실 타이타닉을 포함한 함대의 일부로 설계되어 지어졌죠. 하지만 큰 크기에는 희생이 뒤따랐어요. 올림픽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는 뛰어났지만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 감당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1911년 9월이었어요. 올림픽은 코스를 바꾸려고 했어요. 근처를 항해하던 더 작은 배인 호크는 더 큰 배가 조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주지 않았고 두 배는 서로 부딪혔어요. 호크는 바다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강화된 선체가 올림픽을 관통했어요. 두 개의 큰 자상의 해양 여객선 옆에 생겼어요. 프로펠러 축이 심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올림픽은 가라앉지 않고 해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프리스트는 이게 단지 미래에 그에게 닥칠 것에 대한 맛보기일 뿐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후 그는 새 배에 취직했어요. 더 좋은 배요. 지금까지 건조된 선박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가라앉을 수 없는 경이로운 배였죠. 맞아요. 타이타닉호에서 일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일이었죠. 타이타닉호에 동력을 공급할 충분한 증기를 생산하는데 하루에 850톤의 석탄을 필요로 하는 29개의 보일러가 필요했어요. 프리스트는 밤낮으로 불이 탈 수 있게 배 밑바닥에서 고군분투하는 150명의 화부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한 달에 약 $30를 벌었어요. 그러나 1912년 4월 14일 극심한 더위에 세계에서 맹렬한 추위로 내던져진 자신을 발견하죠. 약 밤 11시 35분 선원들이 빙산을 발견했어요. 타이타닉호는 그걸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경고가 너무 늦게 울렸어요. 5분 후 둘은 충돌했어요. 빙산이 선체를 뚫고 지나갔고 한때 물이 새지 않던 내부 칸이 심하게 파열됐어요. 차가운 대서양물이 밀려들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조난 신호가 보내졌지만 가장 가까운 카르파티아호는 3시간 이상 거리에 있었어요. 캄캄한 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갇힌 채 선원과 승객들은 당황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향해 밀치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총 706명만이 그 끔찍한 밤에 살아남았어요.
충돌 당시 프리스트는 배 아래쪽에 있었어요. 힘든 하루로부터 휴식을 취하며 쉬고 있었죠. 배가 침몰하면서 그의 생존 가능성도 낮아졌어요. 그와 동료 직원들은 배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들은 미로처럼 얽힌 복도와 통로를 통과해야 했죠. 그중 일부는 물에 잠겨서 미친 듯이 갑판으로 돌진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차가운 물을 마주했고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갔어요. 바다가 너무 차가워서 프리스트는 구명보트를 타기 전에 동상에 걸리기까지 했어요. 그는 그날 밤 살아남은 44명의 화부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들 대부분은 다시는 배를 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프리스트는 일해야 했어요. 그의 다음 직장도 재앙으로 끝났어요. HMS 알칸타라호에 취직 제의를 받았었죠. 1916년에 침몰했고 프리스트는 또 안전한 곳에 도착한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운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화부로서의 그의 다음 직업은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올림픽과 타이타닉 둘 다를 만든 같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배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브리타니코라는 이름의 이 배는 세 배 중 가장 컸어요. 이것은 또 타이타닉이 침몰한 후 새로운 안전 기능을 갖춘 우수한 선박인 걸로 믿어졌었죠. 예를 들어 48개의 열린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그중 46개는 이전의 배에서 사용된 것 중 가장 큰 것이었어요. 심지어 이 중 2개는 전동식이었고 특별한 통신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은 브리타닉은 아무 사고 없이 첫 번째 여행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미 타이타니코가 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있었죠. 하지만 1916년 11월 21일 브리타닉은 에게해의 케아 해협을 통과하던 중 큰 폭발로 인해 흔들렸어요. 선체가 파손됐고 일부 객실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타이타닉과 달리 브리타닉은 이런 비상사태를 위해 설계되었어요. 5개의 방수 격벽이 장착되어 있었죠. 온전하게 이게 배를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떠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래쪽 갑판을 따라 난 창들이 어리석게도 열려 있었어요. 배가 기울자 창문을 통해 물이 들어와 브리타닉을 침수시키고 바다로 강하하는 걸 재촉했죠. 이게 사실상 수밀 격벽들을 쓸모없게 만들었어요. 배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사실 타이타니코가 가라앉은 것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35척의 구명보트가 성공적으로 진수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했어요. 1066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1036명이 살아남았어요. 프리스트, 그는 운이 따른 사람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다에서의 삶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도네갈호의 화부자리를 수락했어요. 병원용 배로 사용되기 위해 개조된 작은 여객선이었죠. 1917년 4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망치다가 외부 물질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비록 그는 머리를 다쳤지만 프리스트는 다시 생존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프리스트가 마침내 은퇴할 준비가 되기까지 2번의 충돌과 4번의 침몰을 경험했어요. 사실 그는 아무도 자기와 항해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탓하겠어요? 그는 그의 아내 애니와 세 아들과 함께 영국 사우스햄프턴의 메마른 땅에서 여생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서 존 프리스트는 항상 침몰할 수 없는 화부로 기억될 겁니다.